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희망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어디에 뭘 뒀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나이 들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은 좋아질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5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중장년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70, 80이 넘어서도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오히려 좋아지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말이에요. 오늘 1시간 동안은 나이 들어 기억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젊었을 때보다 더 좋은 기억력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핵심 내용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뇌가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놀라운 뇌과학의 진실. 두 번째는 기억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억력 향상 기법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상식이 과연 진실일까요?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실이 밝혀졌어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런던의 택시기사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런던의 복잡한 길을 외워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뇌를 조사해 보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나이가 많은 베테랑 기사일수록 이 부위가 더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나이가 들어도 훈련하면 뇌는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증거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적절히 자극하고 훈련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발달한다는 점이에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나이 든다고 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를 사용하지 않아서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볼까요? 확실히 나이가 들면서 일부 기억 능력은 변화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기억력 전체가 나빠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좋아지는 기억 능력들이 있어요. 결정형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는 평생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어휘력, 일반 상식,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향상돼요. 그래서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이가 든 후에 업적을 이뤄내는 거죠.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죠. 또한 운동을 하면 BDNF라는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가 분비돼요. 이 BDNF는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쉽게 말하면 뇌의 비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0분씩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특히 해마라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크기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1년간 꾸준히 운동한 그룹의 해마가 2%나 커진 거예요. 70대 박 씨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매일 산책을 시작하신 후 몇 달 만에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손자 이름도 다 외우시고 약속도 잘 지키세요. 운동은 격렬할 필요가 없어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과 기억력의 관계는 정말 밀접해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요. 낮에 학습한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이 바로 수면 중에 일어나거든요. 또한 수면 중에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증가해서 뇌에 쌓인 노폐물들이 제거돼요. 이 노폐물들 중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 자는 사람들의 기억력이 가장 좋았어요.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것 모두 기억력에 해로웠고요. 특히 깊은 잠인 서파 수면이 중요해요. 이 단계에서 기억이 정리되고 저장되거든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잠자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시고요. 60대 김 씨 어머니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수면 환경을 개선하시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신 후에 기억력이 크게 향상되셨어요. 세 번째 방법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 좋아요.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베리류도 정말 좋아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를 보호해줘요. 견과류,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 탁월해요.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줘요. 녹색 잎채소도 중요해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에는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과도한 설탕, 트랜스지방, 과도한 알코올은 뇌 건강에 해로워요. 특히 설탕을 많이 먹으면 뇌의 염증이 증가하고 신경세포가 손상될 수 있어요. 당분 섭취는 자연 과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기억력의 최대 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계속 높으면 해마라는 기억 중추가 손상을 받아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 보면 해마가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상, 요가,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이 도움이 돼요. 특히 명상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스트레스 관리법이에요. 하루에 10분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향상돼요. 50대 정씨 어머니께서 직장 스트레스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매일 명상을 시작하신 후에 기억력이 크게 개선되셨어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억력을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학습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들이 모두 뇌를 자극해요. 이런 활동들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해서 신경 연결을 강화시켜요. 특히 언어 학습은 기억력 향상에 탁월해요.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기억 회로가 강화되거든요. 악기 연주도 좋아요.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를 배우면 손가락 움직임과 음악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돼요. 독서도 훌륭한 뇌 훈련이에요. 특히 소설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토리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뇌가 복합적으로 활동해요. 70대 한 씨 어머니께서 손자와 함께 영어 공부를 시작하신 후에 기억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새로운 도전이 뇌에 활력을 준 거죠. 여섯 번째 방법은 사회적 활동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의 말을 기억하고 적절히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돼요. 또한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예방해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고립된 노인들보다 훨씬 느렸어요.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종교 활동 등 어떤 형태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과 정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기억력 훈련이 돼요. 60대 이씨 아버지께서 은퇴 후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후에 기억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셨어요. 일곱 번째 방법은 기억 기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억 방법들이 있어요. 연상법을 사용해 보세요. 새로운 정보를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로 만난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거죠. 장소법도 효과적이에요. 익숙한 장소에 기억하고 싶은 정보들을 배치해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집안의 각 방에 쇼핑 목록을 배치해서 기억하는 식으로요. 반복과 복습도 중요해요. 새로운 정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시간 간격을 두고 복습하면 장기 기억으로 더 잘 저장돼요. 청킹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긴 숫자나 정보를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3자리씩 나누어서 기억하는 것처럼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덟 번째 방법은 일상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성화돼요.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가보세요. 다른 손으로 양치질을 해보세요. 시계를 다른 손목에 차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요. 요리를 할 때도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해 보세요. 레시피를 기억하고 순서대로 따라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훈련돼요. 쇼핑할 때도 메모지에 의존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론 중요한 것은 메모에 두시되 간단한 것들은 기억력을 써보는 거죠. 아홉 번째 방법은 멀티태스킹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고 기억도 잘 안 돼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끝낸 다음에 다음 일을 하세요. 또한 주의를 집중시키는 훈련을 해보세요. 독서할 때나 대화할 때 완전히 그것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명상도 주의 집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돼요. 호흡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 집중력을 기를 수 있어요. 열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일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이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또한 중요한 물건들은 항상 같은 곳에 두는 습관을 만드세요. 열쇠, 안경, 지갑 같은 것들을 정해진 자리에 두면 찾는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너무 경직된 일과는 피하세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도 가끔씩 변화를 주는 것이 좋아요. 이제 기억력 저하를 막는 예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먼저 혈관 건강을 관리하세요. 뇌혈관이 건강해야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들을 잘 관리하세요.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금연과 금주도 중요해요.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특히 뇌 건강과 관련된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이상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세요. 수면 장애가 있다면 치료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장애는 뇌의 산소 공급을 방해해서 기억력에 악영향을 미쳐요. 우울증도 조기에 치료받으세요. 우울증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려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기억력도 회복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기억력 훈련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름 기억하기 훈련을 해보세요. 새로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즉시 반복해서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철수 씨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과 이름을 연결해서 기억해 보세요. 김철수 씨가 키가 크다면 키 큰 김철수 씨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대화 중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보세요. 김철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숫자 기억하기 훈련도 해보세요. 전화번호나 주소 같은 숫자들을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어서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 010-1234-5678을 010-1234-5678로 나누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또는 숫자를 의미 있는 것과 연결해서 기억해 보세요. 1945년을 광복년으로 기억하는 것처럼요. 단어 연상하기 훈련도 좋아요. 하나의 단어에서 시작해서 연관되는 단어들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에서 시작해서 빨갛다, 달다, 과일, 건강, 비타민 이런 식으로 연상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억력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을 바로 잡아 보겠어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훈련과 관리를 하면 기억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향상될 수 있어요.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누구나 훈련을 통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기억력이 나쁘면 치매가 온다는 불안감도 과도해요.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스트레스나 피로, 우울감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걱정이 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메모하면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메모는 기억을 돕는 도구예요. 중요한 것은 메모하되 기억력 훈련도 함께 하는 거죠. 이제 기억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집안 환경을 정리하세요. 어수선한 환경은 주의를 분산시켜서 기억력에 방해가 돼요.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에서 뇌가 더 잘 집중할 수 있어요. 조명도 중요해요. 충분히 밝은 조명 아래서 독서나 공부를 하세요. 어두운 곳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져요. 소음도 줄이세요.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집중하기 어려워요. 조용한 환경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요. 온도와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책이나 학습 자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세요. 언제든지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기억력 훈련에 활용해 보세요. 기억력 향상 앱들이나 온라인 게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시고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연령대별 기억력 향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50대 분들은 아직 뇌가 활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예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60대 분들은 은퇴 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에 특히 신경 쓰세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해요. 70대 이상 분들은 건강관리와 함께 기억력 유지에 집중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꾸준히 훈련하세요. 가족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뇌 자극이 돼요. 이제 기억력 향상을 위한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아침 식사를 꼭 드세요.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밤새 금식한 후에는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져요.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하루 종일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통곡물을 드세요. 현미, 통밀, 귀리 같은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어서 뇌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줘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탈수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려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초콜릿, 특히 다크 초콜릿도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요. 하지만 적당량만 드세요. 녹차도 좋아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과 테아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뇌 기능을 향상시켜요.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과도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정제된 설탕은 뇌 건강에 해로워요. 이제 기술을 활용한 기억력 훈련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보세요. 루미오시티, 픽 등의 두뇌 훈련 앱들이 있어요. 이런 앱들은 게임 형식으로 재미있게 기억력을 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앱에만 의존하지는 마세요. 실제 생활에서의 훈련이 더 중요해요.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훈련돼요. 요즘은 다양한 주제의 무료 온라인 강의들이 많아요. 디지털 도구를 기억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이나 캘린더를 활용해서 중요한 일정을 관리하세요. 하지만 모든 것을 디지털에 의존하지는 마세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것도 기억에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억력 향상을 위한 호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깊은 호흡은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줘요.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배를 부풀리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명상과 결합된 호흡법도 좋아요.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요. 요가의 호흡법들도 도움이 돼요. 프라나야마 같은 요가 호흡법들은 수천 년간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이제 기억력과 관련된 질병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 노화와 치매 사이의 단계예요. 기억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죠. 이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치매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우울증도 기억력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울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우울증이 의심되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타민 B12 결핍,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들도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기 검진을 통해 이런 질환들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세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기억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뇌의 신경가소성 덕분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에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1시간 동안 나이 들어 기억력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뇌는 평생에 걸쳐 발달할 수 있으므로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운동, 수면, 영양,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기억력 향상의 기초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새로운 학습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능력이에요. 과거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현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든 것이 기억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기억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꾸준히 학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전할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 건강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기억력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40, 50이 넘어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을까? 근데 이런 얘기 참 누구한테 쉽게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사회는 나이 들면 사랑은 접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오늘은요, 중년의 사랑에 대해 조금 솔직하게 또 깊이 있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함께 나눠보면서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면 사랑은 접어두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1시간 동안은 중년, 장년의 사랑에 대해 정말 솔직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실제 경험담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 든 사랑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주는 긍정적인 힘. 셋째,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변의 시선 때문입니다. 얼마 전 60대 초반의 박 씨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지나고 교회에서 만난 분과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자녀들이 완전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만 잘 챙기시면 돼요. 자녀들의 이런 반응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반응이 왜 이럴까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행복보다는 체면이나 재산 문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50대 후반의 김 씨는 이혼 후 혼자 지내다가 동창회에서 만난 옛 친구와 다시 인연이 닿았어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대화도 잘 통했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뭘 안다고 자식들 창피하게 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은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연애는 응원하면서 중년의 사랑은 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현실적인 부담감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과 달리 중년의 사랑에는 여러 가지 짐이 따라오죠. 가장 먼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각자 쌓아온 재산이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들도 고려해야 하죠. 재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60대 초반의 이 씨 부부는 재혼 후 서로의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답니다. 또한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연인 관계에서 간병인 역할까지 해야 한다면 그 부담감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충분히 대화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건강 상태나 경제적 능력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문제예요. 중년이 되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는 이혼이나 사별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50대 중반의 정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이 외도로 이혼한 후 몇 년간 혼자 지내다가 좋은 분을 만났는데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상처받은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하게 시작한 관계는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만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어려움은 바로 체력과 열정의 한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을 때처럼 밤새 전화하고 데이트하는 것이 쉽지 않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이미 굳어져 있어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나이 들어서 설레는 마음은 드는데 정작 만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젊은 연인들처럼 활동적인 데이트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재미가 없고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사랑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격렬한 열정보다는 따뜻한 동반자적 사랑, 자극적인 만남보다는 편안한 대화가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중년의 사랑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현실을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 악화입니다. 부모의 재혼이나 새로운 연인 관계를 자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60대 후반의 최 씨께서는 이런 경험을 해주셨어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성당에서 만난 분과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자녀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해요. 아빠가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의 체면이 깎인다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녀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해요. 부모도 인간으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하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가족 재산에 대한 걱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이런 경우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을 권합니다. 처음부터 재혼이나 동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관계의 진전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편견과 인식 문제예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중년이나 노년의 사랑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심한 편견에 시달리죠. 5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다가 동창회에서 만난 분과 좋은 관계로 발전했는데 주변에서 여자가 그 나이에 뭘 안다고 날뛴다는 식의 뒷말이 많았다고 해요. 남성의 재혼은 비교적 관대하게 보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훨씬 가혹한 시선을 받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고 계세요. 하지만 정말로 그래야 할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마저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편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주변의 시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되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일곱 번째 어려움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젊은 연인들은 함께할 미래가 길고 희망적이지만 중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 악화, 치매, 죽음 등 피할 수 없는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시작하기를 주저하세요. 이 나이에 시작해서 얼마나 갈까?
만약 상대방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상대방에게 미안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젊은 사랑이라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나이든 사랑에는 불확실성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것은 미래의 불안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8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선뜻 물어보지 못하는 영역이죠.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가 생기고 성적 욕구나 능력도 젊을 때와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런 변화 때문에 관계에서 어색함을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성의 경우 성기능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여성의 경우에도 폐경 후 신체 변화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죠.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관계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9번째 어려움은 생활 습관의 차이예요. 이미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죠. 기상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부터 시작해서 취미활동, 친구 관계까지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60대 초반에 재혼한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하는 것이 평생 습관인데 아내는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서로 맞춰주려고 노력했지만 나이 들어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함께할 필요는 없잖아요. 각자의 생활은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마지막 10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할 수도 있고 자신이 먼저 가야 할 수도 있죠.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포기하세요. 어차피 오래 갈 것도 아닌데 뭐하러 시작하나, 이별의 아픔만 더 클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죽음 아닐까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사랑이 가진 어려움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주는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먼저 정서적 안정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생활이 있고 친구들과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70대 초반의 김씨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내와 사별한 후 몇 년간 정말 힘들었는데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분과 좋은 친구가 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해요.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끼니를 때우고 운동도 소홀히 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보게 되죠.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라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욕을 높여주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어려워지는데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취미를 따라 해보게 되기도 하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게 되기도 하고 예전에 관심 없던 분야에 눈을 뜨게 되기도 하죠. 60대 중반의 박씨 할머니는 재혼 후 남편의 영향으로 등산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국의 명산을 다니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하세요. 혼자였다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일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용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는 정신적, 정서적 성숙함을 들 수 있어요.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에 열정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죠. 젊을 때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중년의 사랑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지혜가 생겨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효과가 있어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허전함을 느끼시죠.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시 삶의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되죠. 특히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도 둘이 함께라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든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을 제대로 누리려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나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관계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중년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신이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태에서 만나는 관계여야 건강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 좋아요. 독서든 운동이든 봉사활동이든 뭐든 좋으니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그래야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도 서로에게 매달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젊을 때는 감정에 이끌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중년의 사랑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생활 습관,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진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거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등등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야 해요.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항상 붙어 다닐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성숙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분은 아침 일찍 등산을 좋아하고 다른 분은 늦잠을 자는 것을 좋아한다면 굳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각자 자신의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고 관계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자녀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기존 가족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하고요. 만약 재혼을 고려한다면 재산 상속 문제나 법적인 부분들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과 배우자를 위한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건강관리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년의 사랑에서는 서로의 건강이 관계 지속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한 식단을 챙긴다든지 정기검진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서로의 건강을 돌봐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다면 서로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식단 관리를 함께 해준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각자의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혼을 하는 경우라면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서로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녀들에게도 안심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로맨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미리 정리해두면 관계에서 더 자유롭고 편안할 수 있어요. 7번째로는 사회적 시선에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굳이 모든 사람에게 관계를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만 알리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8번째로는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비록 젊은 연인들만큼 먼 미래는 아니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동안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아요.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함께 가보고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보고 말이에요. 실제로 70대 부부가 함께 외국어를 배워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60대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보람찬 노후를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함께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9번째로는 갈등을 건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의견 차이나 갈등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관계에서는 때로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맞다, 틀렸다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마지막 10번째로는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하는 동안만큼은 최대한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함께 산책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손을 잡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거창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화면 앞에서 따라해 보세요. 지금 혹시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한 가지씩 적어 보세요. 꼭 대단한 것일 필요는 없어요. 함께 차 마시기, 같이 산책하기, 옛날 이야기 나누기, 이런 소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질 거예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중년의 사랑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나이 들어서 사랑에 빠지는 것에는 분명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변의 시선, 현실적인 부담, 과거의 상처, 체력의 한계, 가족 갈등, 사회적 편견, 미래의 불확실성, 성적인 문제, 생활 습관의 차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사랑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둘째, 중년의 사랑은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어요. 정서적 안정감, 건강관리의 동기, 새로운 경험의 기회, 정신적 성숙함, 삶의 의미 회복 등 정말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독립성을 존중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건강과 경제적 문제를 함께 관리하고 사회적 시선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고 갈등을 건전하게 해결하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건 말이에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이야말로 더욱 깊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때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지금 혼자 계시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먼저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돌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어야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좋은 분과 만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더욱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라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편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고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사랑을 단념할 이유도 없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 소중한 인생을 외로움과 후회로 채우기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나가시기 바라요. 비록 젊은 시절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오히려 더욱 깊고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가꾸게 되고 더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삶에 대한 감사함도 더 크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 마음 한편에 있는 설렘이나 두근거림이 있다면 그것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그 감정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사랑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아픈 것, 외로운 것. 맞는 말입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죠. 하지만요,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더 크게 좌절합니다. 그건 바로 돈이 없을 때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못 사서만은 아닙니다. 오늘 1시간 동안은 노년에 돈이 없으면 정말 서러운 이유 6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면 앞에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별로 욕심 없는데 검소하게 살면 되는 거 아냐?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릴 6가지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것, 아플 때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 사람 관계에서도 위축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것, 존엄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끝나지 않는 불안까지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기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경제력이 없으면 정말 막막해져요. 얼마 전에 7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집에 가서 며칠 지내고 싶은데 손에 들고 갈 게 없어서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기는 뭔가 미안하고 그렇다고 뭘 사갈 여유는 없고 결국 연락도 잘 안 하게 되더래요. 자식에게 기대기 어려운 현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주택대출에, 애들 교육비에, 생활비까지 부모님까지 책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찬 거죠. 그럼 국가복지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계가 많아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걸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의료비 지원도 있지만 모든 치료를 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 시대에는 경제력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선택지가 많아지고요. 실제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 보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자식들도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자기들도 여건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 몸 아플 때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치료 선택권이 확 줄어들어요. 병원비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 정말 서러워요. 얼마 전에 6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을 권하더래요.
그런데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하면 몇백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 진통제 처방만 받고 돌아오셨대요. 수술비가 부담스러워서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니까 계속 아프시고 일상생활도 불편하시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좋은 치료와 필수 치료의 차이, 이게 경제력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더 좋은 병원에서 더 좋은 의료진에게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최소한의 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죠.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검진은 있지만 정밀검사나 특수검사는 따로 돈을 내야 해요.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병들이 많은데 돈이 없으면 그런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건강을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고 이 모든 게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일이에요. 세 번째, 사람 관계에서도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돈이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움츠러들게 되거든요. 모임이나 약속, 외식이 부담스러운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좋은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가고는 싶은데 부담스럽죠. 안 가자니 소외되는 것 같고 가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이고 5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창회 모임에 한 번 갔는데 다들 비싼 식당에서 만나고 골프 얘기하고 해외여행 얘기하고 자기는 그런 얘기에 끼지도 못하고 계산할 때도 부담스럽고 결국 다음 모임부터는 핑계대고 안 나가게 되더래요. 돈 없어 미안해라는 말의 무게, 이걸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일 선물 하나 제대로 못 사드리고 결혼식 축의금도 부담스럽고 자식들 용돈도 못 주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말 위축돼요. 인간관계도 결국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진짜 친구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만나주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최소한도 부담스러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어려워지는데 기존 관계마저 경제적 이유로 소원해지면 정말 외로워져요. 돈이 없어서 사람까지 잃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들면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까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태반이에요. 여행 얘기부터 해볼게요. 젊을 때 바빠서 못 갔던 곳들, 이제 가보고 싶은데 여행비가 만만치 않아요. 국내 여행도 그렇고 해외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통비, 숙박비, 식비까지 다 따지고 보면 부담스러워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배우기, 다 돈이 들어요. 강습비도 그렇고 재료비나 도구비도 만만치 않고요. 결국 하고 싶어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60대 초반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은 있는데 레슨비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피아노도 사야 하고 매달 레슨비도 내야 하고 결국 유튜브로 독학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더래요. 노년의 즐거움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책 한 권 사는 것도, 이런 작은 즐거움들마저 계산하고 망설이게 되면 삶이 얼마나 메마를까요? 마음은 청춘인데 현실은 벽에 막힐 때 그때의 답답함을 이해하시겠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돈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존엄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문제예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상황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존감이 많이 상하거든요.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것,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움 요청하는 것,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져요. 70대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 표정도 살피게 되고 손자한테도 할아버지가 초라해 보일까 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들이 늘어나요.
어디서 살지, 뭘 먹을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이런 기본적인 결정들도 경제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해요. 자기 삶인데도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노년의 자존감은 정말 경제력에서 나와요. 돈이 있으면 당당해져요.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자꾸 작아져요. 말할 때도 조심스럽고 행동할 때도 눈치 보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져요. 이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말이에요. 6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어요. 다음 달은 괜찮을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 더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다음 달은 괜찮을까라는 불안, 이걸 매달 반복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연금이나 기초생활비로는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은 항상 있어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 집에 수리할 곳이 생겼을 때, 관혼상제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정말 당황스러워요. 5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이번 달은 무사히 넘겼는데 다음 달은 어떨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감 말이에요. 평온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력이 있어야 해요. 거창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도 최소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야 진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게나마 준비를 시작하면 10년 후에 나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거창한 투자나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생활비 전략해서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건강관리 잘하고 경제 공부도 조금씩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건강하면 의료비도 절약되고 더 오래 일할 수도 있고 삶의 질도 높아져요. 운동하고 금연하고 술 줄이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적 준비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경제 교육도 받아보세요. 연금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노후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투자 상품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노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미리미리 대화해두면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와도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제력은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요. 노년에 돈이 없으면 서러운 이유, 오늘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히 사치나 욕심이 아니라 삶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작게라도 준비하면 10년 후에 나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공감되셨나요? 또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배낭 하나 메고도 어디든 갔는데 이제는 해외여행 한번 가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얼마나 들까?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누구와 함께 갈까? 이런 고민들 말이에요. 오늘 60대 해외여행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왜 주저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짚어보고 그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들을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준비했어요. 오늘 들으시고 나면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60대가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둘째, 각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셋째, 실제로 성공적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노하우까지 공유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60대 분들이 해외여행을 주저하시는 가장 큰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께 물어보니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얼마 전 63세 박 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 오래 걷는 게 부담스럽다고, 혹시 여행 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예전보다 여행 비용이 많이 올랐잖아요. 게다가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으니까 목돈 나가는 게 부담스럽죠. 65세 김 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행비로 300만 원 쓸 바에는 자식들한테 주거나 병원비로 모아두는 게 낫지 않냐고요.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뉴스에서 해외 사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더 걱정이 되시죠? 특히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기술적인 어려움입니다.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앱으로 결제하고 QR코드로 체크인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섯 번째는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거나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자식들은 바쁘고 혼자 가기는 무섭고, 그렇다고 여행사 단체 관광은 싫고, 이런 딜레마에 빠지시는 거죠.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걱정들은 모두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해서 소극적이거나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중하고 현명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첫 번째 문제인 건강 걱정에 대한 현명한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행 전 건강 체크가 중요합니다. 여행 한 달 전쯤에는 평소 다니시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특히 혈압이나 혈당, 심장 관련해서는 꼭 확인하시고요. 의사 선생님께 해외여행 계획을 말씀드리고 주의사항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여행을 다녀오신 67세 최 씨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 복용하시던 약을 충분히 가져가고 영문 처방전도 준비해서 가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에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걸로 꼭 가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일정도 무리하지 않게 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충분히 넣으세요. 특히 시차가 있는 곳은 첫날 이틀은 가벼운 일정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편한 신발을 준비하시고 필요하면 지팡이나 보조기구도 챙겨가세요. 요즘은 여행용 접이식 의자도 있어서 언제든지 앉아서 쉴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건 다 준비해서 가세요. 그리고 목적지 선택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같은 곳들이 그런 면에서 좋죠. 거리도 가깝고 의료 수준도 높고 한국어 서비스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여행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큰 걱정거리인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하면 목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럭셔리한 여행을 하면 그렇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현명하게 계획하면 생각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행 시기를 잘 선택하세요. 성수기를 피하고 비수기에 가면 항공료와 숙박비를 절반 가까이 절약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은 11월부터 3월까지가 비수기인데 이때 가면 여름 성수기 대비 30에서 50%까지 저렴해져요. 둘째로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을 잘 비교해 보세요. 패키지가 항상 비싼 건 아니에요. 특히 항공료와 숙박비가 포함된 기본 패키지를 이용하고 현지에서는 자유롭게 다니는 반자유여행 상품들이 경제적이면서도 편리해요. 셋째로 숙박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호텔 대신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을 이용하거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부엌이 있는 곳을 선택하면 간단한 식사도 해결할 수 있어서 식비도 아낄 수 있고요. 실제로 62세 이 씨 부부는 작년에 체코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비수기에 가서 항공료는 60만 원, 현지에서 게스트하우스 이용해서 하루 숙박비가 3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전체 여행 비용이 1인당 150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넷째로 식비 절약법도 있어요. 현지 마트에서 간단한 재료 사서 만들어 먹거나 로컬 맛집을 찾아가면 관광지 식당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도 좋아요. 여행 앱이나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곳들을 미리 찾아보세요. 다섯째로 환율을 잘 활용하세요. 환율이 좋을 때 미리 환전해 두거나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준비하면 환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행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여행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비싼 여행이 좋은 여행은 아니에요. 자신이 즐거우면 그게 최고의 여행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64세 장 씨는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비수기 패키지 상품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저렴한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함께 베트남 다낭을 4박 5일로 다녀오셨는데 항공료와 호텔비 포함해서 1인당 9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현지 식비와 관광비까지 합쳐도 130만 원 정도로 해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걱정거리인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안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고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충분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첫째로 목적지 선택이 중요합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가신다면 치안이 좋고 한국인이 많이 가는 곳을 선택하세요.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이런 곳들이 좋죠.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여행경보 단계도 꼭 확인해 보세요. 둘째로 여행자 보험은 필수입니다. 의료비 보장뿐만 아니라 여행 중 사고나 도난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을 위한 필수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셋째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하세요. 한국 영사관 연락처, 현지 응급전화번호, 여행자 보험사 연락처 등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회화나 현지 언어 몇 마디는 익혀두시면 도움이 돼요. 실제로 70세 박 씨께서 작년에 일본 여행 중에 길을 잃으셨대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 두신 번역 앱으로 일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무사히 호텔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해결하셨던 거죠. 넷째로 소지품 관리에 신경 쓰세요. 여권이나 현금, 카드 같은 중요한 건 몸에 밀착해서 보관하시고 가방은 항상 앞쪽에 매세요. 그리고 여권 사본이나 카드 번호 등은 따로 보관해 두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특히 밤늦게나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시고 현지 투어에 참여하거나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다니세요. 관광지에서도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나친 걱정보다는 적절한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부주의나 준비 부족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문제인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여행은 정말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항공편 예약부터 체크인, 숙소 예약, 현지 교통편 이용까지 모든 게 앱이나 인터넷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첫째로 여행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시면 여행사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들도 많이 생겼어요. 조금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편리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둘째로 기본적인 여행 앱들은 미리 연습해 보세요. 구글 번역기, 구글 맵, 카카오 맵 같은 기본 앱들만 사용할 줄 알아도 해외여행이 훨씬 편해져요. 집에서 미리 다운로드하고 사용법을 익혀보세요. 셋째로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젊은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행 전에 필요한 앱들을 휴대폰에 깔아달라고 부탁하시고 기본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젊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금방 해결해 주실 거예요.
실제로 68세 조 씨께서는 딸에게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앱들을 미리 설치하고 사용법을 배우셨대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막상 여행지에서 써보니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넷째로 오프라인 대안을 준비하세요. 중요한 정보들은 종이에 인쇄해서 가져가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세요. 항공편 정보, 숙소 주소, 현지 연락처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다섯째로 현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공항이나 호텔 직원들은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친절하게 도와줄 거예요. 미리 준비한 번역 앱으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섯 번째 문제인 동행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죠? 배우자와 함께 가고 싶지만 건강상 어렵거나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그렇다고 혼자 가기는 부담스럽고요. 첫째로 중장년층 전용 여행 상품을 이용해 보세요. 요즘은 50대 이상만 참여할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비슷한 연령대끼리 가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여행 속도도 맞아요. 혼자 신청해도 다른 참가자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아요. 둘째로 여행 동호회나 모임을 찾아보세요. 지역 문화센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여행 동호회, 온라인 카페의 여행 모임 등에 참여해 보시면 좋은 동행자를 만날 수 있어요. 먼저 국내 여행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로 여행사의 동행자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일부 여행사에서는 혼자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끼리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사전에 간단한 면담을 통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시켜주죠. 넷째로 가족여행을 제안해 보세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아요. 비용을 나눠서 부담할 수도 있고 안전면에서도 안심이 되고요. 실제로 66세 한 씨께서는 작년에 아들 가족과 함께 괌으로 3세대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손주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더욱 의미 있었고 젊은 아들 부부가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로 혼자 여행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겠지만 패키지 여행이라면 가이드와 다른 여행객들이 함께하니까 완전히 혼자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많아요.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동행자가 없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혼자 여행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절반 지났는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문제점들과 해결책들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실제로 성공적인 해외여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 계획 세우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하게 어디 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첫 단계는 여행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휴양이 목적인지, 문화체험이 목적인지, 쇼핑이 목적인지, 음식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정해지면 목적지 선택이 훨씬 쉬워져요. 두 번째 단계는 예산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체 예산을 정하고 항공료, 숙박비, 식비, 관광비, 쇼핑비로 나누어서 계획하세요. 예상보다 10에서 20%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단계는 일정을 짜는 것입니다. 너무 빡빡하게 짜지 마시고 하루에 두세 군데 정도만 가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중간중간 휴식 시간도 충분히 넣고요. 실제로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오신 61세 송 씨의 경우를 보면 작년 가을에 부인과 함께 일본 교토로 4박 5일 여행을 다녀오셨는데요. 여행 목적을 문화체험과 단풍 구경으로 정하시고 하루에 한두 군데 템플만 보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셨대요. 덕분에 여유롭게 즐기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 단계는 필요한 준비물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비자 필요 여부, 예방접종, 여행자 보험, 환전, 로밍 등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는 현지 정보를 미리 조사하는 것입니다. 날씨, 교통편, 팁 문화, 주의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시면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이제 짐 싸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여행에서 짐은 정말 중요해요. 첫째로 짐은 최대한 가볍게 싸세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시고 현지에서 살 수 있는 건 현지에서 사세요. 둘째로 약은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평소 복용하시던 약은 여행 기간보다 일주일 정도 더 가져가시고 간단한 상비약도 챙겨가세요. 소화제, 두통약, 밴드 등등 말이에요. 셋째로 편한 옷과 신발을 준비하세요. 멋부리려고 불편한 옷 가져가지 마시고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옷들로 준비하세요. 특히 신발은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는 걸로 신겨가세요. 넷째로 필수품들은 여분을 준비하세요. 안경이나 렌즈, 충전기, 어댑터 같은 것들은 여분을 준비해 가시면 분실했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다섯째로 중요한 서류들은 따로 보관하세요. 여권, 항공권, 보험증서 등은 원본과 사본을 따로 보관하시고 휴대폰에도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세요. 현지에서의 안전한 행동 요령도 중요합니다. 첫째로 항상 일정을 누군가에게 알려두세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매일 연락하시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씩만 보내도 안심이 되거든요. 둘째로 현금과 카드를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마시고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세요. 혹시 도난당해도 전부 잃지는 않아요. 셋째로 관광지에서는 호객행위에 주의하세요. 길에서 말을 걸어와서 뭔가 권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 보시고 필요 없다고 명확하게 거절하세요. 특히 마사지나 쇼핑몰, 보석가게 같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넷째로 음식을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처음 가는 나라라면 첫 이틀은 익숙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점차 현지 음식에 도전해 보세요. 특히 생수는 꼭 사 드시고 얼음이나 생야채는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로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여행자 보험 연락처, 한국 영사관 연락처, 현지 응급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고 간단한 영어 응급 표현들도 메모해 두세요. 이제 현지에서 즐겁게 여행하는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지 문화를 존중하세요. 각 나라마다 예의나 관습이 다르니까 미리 조사해 보시고 현지인들의 방식을 따라해 보세요. 그럼 더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둘째로 사진 찍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념사진도 많이 찍고 현지 음식이나 풍경도 많이 찍어 두세요. 나중에 집에서 보면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셋째로 현지인들과 소통해 보세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현지 언어로 해보시면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만 현지 말로 할 줄 알아도 달라져요. 실제로 69세 임씨께서 작년에 태국 여행 갔을 때 간단한 태국어 인사말을 배워서 갔는데요. 현지인들이 정말 좋아하면서 더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해요. 덕분에 맛있는 로컬 음식점도 추천받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넷째로 쇼핑할 때는 신중하게 하세요.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사세요. 특히 비싼 물건은 여러 곳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시고 면세점이나 공항에서도 파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섯째로 여행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어디 갔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라도 좋으니까요. 나중에 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 돼요. 이제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나서도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첫째로 여행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세요. 가족,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사진도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해외여행에 대한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둘째로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어떤 게 좋았는지, 다음에는 뭘 더 준비해야 할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다음 여행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줘요. 셋째로 다음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첫 해외여행이 성공적이었다면 다음 여행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이번보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다른 문화권으로 도전해 보세요. 넷째로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해 보세요. 함께 갔던 여행 동행자들이나 현지에서 만난 한국 분들과 계속 연락하면서 여행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로 건강 관리를 계속하세요. 여행을 즐겁게 다녀오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챙기세요. 여행이 건강 관리의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정리,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5가지 주요 걱정거리들,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안전 우려, 기술적 어려움, 동행자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첫째로, 건강 걱정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무리하지 않는 일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건강검진, 여행자 보험 가입, 편안한 신발과 의료용품 준비, 이런 것들만 잘 챙겨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둘째로, 경제적 부담은 현명한 계획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비수기 여행, 패키지 상품 활용, 숙박비 절약, 현지 맛집 이용 등으로 생각보다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셋째로, 안전 문제는 적절한 목적지 선택과 기본적인 주의사항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가는 안전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점차 경험을 쌓아가시면 돼요. 넷째로, 기술적 어려움은 주변의 도움과 기본적인 준비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 도움받기, 기본 앱 사용법 익히기, 오프라인 대안 준비하기 등이 해결책이에요. 다섯째로, 동행자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 전용 여행 상품, 동호회 참여, 가족여행 제한, 심지어 혼자 여행도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지금이 여행하기에는 더 좋은 때일 수도 있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현명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적절한 도움받기. 이 3가지만 잘하시면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한 준비보다는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못 가게 돼요. 적당한 준비와 함께 용기를 내서 첫 해외여행을 떠나보세요. 처음에는 가까운 나라, 짧은 기간으로 시작하시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일본 2박 3일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4박 5일, 그 다음에는 유럽 일주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 주세요. 60대의 해외여행은 분명히 젊을 때와는 다른 깊이와 여유로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해외여행에 대한 용기가 생기셨다면 지금 당장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해 보세요.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여행사에 문의해 보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하시길 바라며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